주제 상속 당일 밝혀진 충격 진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우리 집안은 말로만 듣던 상속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얼굴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형은 법무사 사무실 문 앞에서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고, 저는 구겨진 종이봉투를 무릎 위에서 펼쳤다 접기를 반복했습니다. 상속 당일은 날씨와 상관없이 늘 같은 결로 흘러갑니다. 서류가 나오고 이름이 찍히고 숫자가 찍히고 마지막에 서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첫 페이지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목록에 우리가 몰랐던 항목이 한 줄 더 있었거든요. 작은 빌라 한 채였습니다. 주소는 익숙했고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익숙한 건 동네 이름이었고, 낯선 건 그 집이 우리의 삶과 한 줄로도 연결된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사는 평범한 말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빌라는 아버지 명의가 맞고 담보 설정도 없다고.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세입자 이름이 적혀 있었고 계약 기간은 꽤 길었습니다. 형이 먼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법무사는 날짜를 짚어주었고 그 날짜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왜 갑자기 야근이 늘었다고 했는지, 왜 생활비를 줄이자고 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성실함으로만 읽었습니다. 지금은 그 성실함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상속은 보통 돈으로 끝나지만 그날 우리 앞에 놓인 건 돈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 그 집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서류 더미 속에서 나온 것은 통장 사본과 짧은 메모였습니다. 메모에는 주소와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 친척도 오래된 지인도 아니었습니다. 형은 얼굴이 굳어 법무사에게 물었습니다. 세입자가 누구냐고. 법무사는 개인정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연락처 정리표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자 받은 사람은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누구시냐고 물었죠. 저는 아버지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 너머의 숨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속은 잘 되었냐고요. 그 말투에는 낯이 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 집이 아버지에게 묶여 있었는지 조금씩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짧게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을 때 아버지는 빚을 떠안는 쪽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가게가 넘어가면 가족이 길바닥에 서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목까지 떠안는 조건으로 빌라 한 채를 남겨두었고, 그 집에서 그 가족이 버티게 해 주었답니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았고, 계약서에는 딱딱한 문장만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고스란히 갈등이 될 거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형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알고 있었냐고, 왜 가족을 제일 뒤에 두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공정함은 종이 위에서만 결정되지 않으니까요. 상속 당일의 충격은 빌라 한 채의 가격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 밖에서도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는 사실이
기쁨보다 먼저 찜질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빌라 앞까지 갔다가 차 안에서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고 현관에는 낡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사라지던 주말의 행적이 조금씩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굳이 그 동네 과일을 사오라고 했는지 같은 사소한 기억이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큰 결심을 할 때보다 작은 습관으로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며칠 뒤 우리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고, 저는 그 분노가 이해에서 나온 것인지 상처에서 나온 것인지를 가르려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를 적었습니다. 임대를 정리하고 매각할지, 약속을 존중할지, 아니면 조건을 새로 쓸지. 쉬운 선택은 없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매각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킨 건 집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였다고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정해야 한다고요. 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세입자에게 먼저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의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세입자 가족과의 만남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그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오래 붙박이처럼 살았다고, 그런데도 끝까지 말씀을 못 드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안함을 돌려받는 게 맞는지 헷갈렸습니다. 우리는 서류로 합의를 정리했습니다. 당장 쫓아내지 않기, 임대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그리고 일정 기간 뒤 다시 앉아보기. 법무사는 그 과정이 상속 분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기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록은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은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이기도 했습니다. 상속 당일에 터졌던 감정의 파편들이 기록을 통해 조금씩 날이 샌 부분이 줄었습니다. 형은 어느 날 밤 아버지의 옷장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손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세입자의 할머니가 보낸 감사의 글이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날짜가 오래될수록 글씨가 떨리는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형은 그걸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요. 다만 방식이 너무 무겁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가족이 항상 같은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어머니는 늦게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밤늦게 나갔던 날들이 사실은 그 집 앞을 지나오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을 돌렸고 어머니도 더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끝에는 원망이 아니라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이 또 다른 가족의 무게까지 짊어질 때 생기는 피로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같이 지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웃음을 터뜨리려다가 결국 울었습니다. 울음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지만 마음의 문을 열 때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일상도 조금 고쳤습니다. 큰 결심보다 작은 습관부터였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멈춤 표시를 하고 확인이 필요한 일은 메모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상속은 한 번 끝난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정리는 더디게 이어집니다. 저는 그 느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두르면 또 다른 숨김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올 때 받은 종이 한 장에 제가 몰랐던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상속, 협의분할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말은 어려웠지만 뜻은 단순했습니다. 같이 결정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형은 그날 처음으로 제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환산되는 문제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가족이 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빌라를 지금 당장 팔아야 할 상품으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한을 두고 사람을 먼저 보자고 했습니다. 형은 그 말이 낯설다는 듯 웃었지만 고개는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상속을 받는 일만으로 기억하지 않으려 합니다.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물려준 책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진실이 왜 아프게 느껴졌는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진실은 가족을 나눌 수도 있지만 진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가족을 다시 이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상속 당일의 공기는 차갑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 도장 찍는 소리, 물 한 잔 따르는 소리가 같은 테이블 위에서 섞였습니다. 그 소리들이 모여 하루를 만들었고 그 하루가 이후의 태도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모든 게 끝난 날로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작이 낯선 방식으로 열린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바뀌면 마음의 자세도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주말 저는 다시 그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시장 앞에서 배추를 고르는 할머니의 등짝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네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거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도 창문을 조금 내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공기 속에 남은 오래된 약속의 냄새가 조금은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밤늦게 형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은 밥부터 같이 먹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날의 무거움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천천히 썼습니다. 잘 먹겠다고, 그리고 오늘은 고맙다고. 고마움이 쉽게 나오는 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어두고 싶었습니다. 작은 문장이 모이면 하루가 조금 가벼워지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